안녕하세요. 철학과 사색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지독한 고독과 고통 속에서 보냈지만 그 속에서 가장 찬란한 생명의 불꽃을 피워냈던 두 영혼, 빈센트 반 고흐와 프리드리히 니체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색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따뜻한 철학의 길을 여러분과 오랫동안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이 사색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고통을 뚫고 타오르는 그들의 강렬한 의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빈센트 반 고흐가 1888년에 그린 밤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참으로 묘한 대비가 숨어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테라스는 쏟아지는 노란 별빛과 눈부신 가스 등 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지요. 그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화면을 넘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그의 가슴 속 고립감은 아마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때는 저 환한 불빛 아래에서 주인공으로 살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북적대던 식탁, 동료들과 밤늦게까지 열정을 불태우던 일터, 그리고 우리를 반겨주던 수많은 사람.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둥지를 떠나고 하나둘 곁을 떠나가는 인연들을 보며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 나는 저 환한 테라스가 아니라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제 고흐는 카페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강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어둠이 화면을 덮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별빛은 더욱 강렬하게 강물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고흐는 이 어두운 강가에 서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고흐는 평생을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랑을 원했지만 늘 거절당했고 예술가로서 자신의 영혼을 다 바쳤지만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가난은 늘 그의 발목을 잡았고 육체의 질병은 시시때때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캔버스 삼아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노란 별빛을 그려냈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철학자의 목소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고흐가 가장 어두운 강가에 서 있었을 때 그와 닮은 고달픈 운명을 살았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니체 역시 고흐만큼이나 외로운 생을 견뎠습니다. 평생을 원인 모를 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리며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에게는 매몰차게 거절당했고 그가 온 영혼을 쏟아부어 쓴 책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채찍이며 내 영혼이 깊이를 더해주는 축복이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외로움은 무엇인가요? 지난 세월의 후회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인가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며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쓸모가 다해가는 시간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흐와 니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고흐의 밤이 그토록 찬란하고 노랗게 일렁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겪은 고통이 붓끝에서 타올라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별빛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고흐의 그림 하나하나를 천천히 거닐며 니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겪었던 그 수많은 아픔들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빚어왔는지, 그리고 아직 우리 안에는 얼마나 뜨거운 생의 의지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고흐의 노란 불빛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그 어두운 골목 끝에도 분명 여러분만의 찬란한 별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밤의 강가를 지나 이제 우리는 한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고흐의 생애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를 기록한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입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오른쪽 뺨과 귀를 덮고 있는 커다란 흰색 붕대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잘라내야 했던 그 처절한 광기와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광기나 분노보다는 오히려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적막함과 같은 깊은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결연히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고흐는 이 끔찍한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해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붕대를 감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며 이 그림을 그렸지요. 자신이 겪은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외면하지 않고 예술로 승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감추고 싶은 붕대 자국 하나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평생을 바친 일에서 밀려났을 때의 좌절, 혹은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상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상처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창피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괴롭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의 고통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너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는 단순히 나쁜 일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닥친 시련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고통조차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고흐가 붕대를 감은 자신의 얼굴을 캔버스에 담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 삶의 흉터를 긍정해야 합니다. 그 흉터야말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붕대를 감았던 고흐의 얼굴이 이제 조금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로부터 얼마 뒤 생 레미 요양원에서 그린 자화상입니다. 배경을 가득 채운 소용돌이치는 푸른색 선들을 보십시오. 마치 그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불안과 에너지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합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파도 속에서도 고흐의 시선만큼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초인, 즉 위버맨시라고 불렀습니다. 초인이란 하늘을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를 견뎌내고 그 고통을 디딤돌 삼아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고흐의 이 자화상은 그 문장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발작과 환청이 그를 괴롭혔지만
고흐는 그 혼돈을 다스려 찬란한 예술의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럴 때 니체의 목소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본 자만이 가장 높은 하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의 고통은 앞날에 대한 야망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면 노년의 고통은 깊은 사색과 수용의 미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고흐가 캔버스 위에서 자신의 상처를 응시했듯 우리도 우리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펼쳐놓고 지난날의 아픔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시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깊이 있는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최고의 삶의 태도입니다. 고흐는 이 자화상을 그리며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명료하단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운명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붓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육체는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희미해질지 모르나 고통을 통과해온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투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울 속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주름살 하나하나, 검버섯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을 버텨온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사랑하십시오. 니체가 말했듯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흐의 자화상 속 저 강렬한 눈빛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당당하게 응시하며 걸어갑시다. 고통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어온 우리가 자화상 속의 자신과 마주했다면 이제는 시선을 조금 돌려 우리 곁에 머물다 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화면 가득 피어난 노란 꽃들을 보십시오. 빈센트 반 고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불멸의 걸작 해바라기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강렬한 노란색은 마치 태양의 열기를 그대로 머금은 듯 뜨겁게 타오릅니다. 고흐는 왜 이토록 해바라기에 집착했을까요? 그에게 해바라기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뜨거운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고흐는 동료 화가 고갱이 자신의 작업실로 오기를 기다리며 그를 환영하기 위해 방 안을 이 노란 해바라기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예술을 논하고 외로움을 나누며 서로의 영혼을 보듬어줄 공동체를 꿈꿨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보았듯 사람의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흐가 그토록 온 마음을 다해 환대했던 고갱과의 동거는 채 2달을 넘기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서로의 개성이 너무나 강했고 기대가 컸던 만큼 상처도 깊었습니다.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것도 바로 이 관계의 파국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어떠셨나요? 우리 역시 젊은 날에는 해바라기처럼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들고 뜨거운 관심을 갈구하며 살았습니다. 친구, 동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들, 우리는 그들과 영원히 뜨거운 노란빛을 나눌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식은 장성하여 자신만의 세계로 떠나고
함께 밤을 지새우던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며 평생을 약속했던 배우자마저 먼저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해바라기가 시들 듯 관계의 불꽃도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노년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해바라기가 가득했던 거실을 지나 화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고흐의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르레 노란 집, 그 작은 침실을 그린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점의 그림이 전부입니다. 모든 사물이 짝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그 방의 주인인 화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흐는 이 방을 그리며 동생 테오에게 이 그림은 마음의 휴식 혹은 잠을 보여주고 싶다고 썼습니다. 관계의 폭풍이 지나간 뒤 홀로 남겨진 방에서 그는 비로소 고독과 마주 앉아 안식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텅 빈 방의 풍경 앞에서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뜻밖의 위로를 건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너의 고향이다. 고독 속에서 너는 비로소 너 자신이 될 수 있다. 니체 역시 평생을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쓰기보다는 알프스의 깊은 산속을 홀로 걷고 또 걸으며 사색했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입고 너무 멀면 추위에 떠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니체가 이 비유를 든 이유는 상처가 무서워 고독한 방 안에만 숨어 있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며 체념할 것을 권했다면 니체는 그 가시에 찔리는 아픔조차 삶의 강렬한 일부로 긍정하며 받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세상을 포기하고 도피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힘을 기르는 상승의 장소였습니다. 니체는 고요한 방에 홀로 앉아 있는 고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라는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충분히 단련했다면 이제는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상처 입을 것을 알면서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붓을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고흐의 불꽃 같은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생명력의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남겨진 시간이 너무 길어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지 않는 오후가 서글프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고흐의 방처럼 꾸며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 정성껏 내린 차 한 잔, 그리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여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타인이 채워주길 바랐던 그 빈자리를 이제는 나 자신의 사색과 평온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관계를 넓히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고독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있을 수도 있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처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흐는 이 좁은 방에서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하고 친구가 떠나갔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 불멸의 예술을 길어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고독 또한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더 맑게 정화되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처럼 누군가를 향해 타오르던 마음을 이제는 잠시 거두어 보십시오. 그리고 고흐의 방처럼 소박하고 평온한 여러분만의 내면 공간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잊고 지냈던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니체가 고독의 산 위에서 자유를 만끽했듯 고흐가 텅 빈 방에서 예술의 꽃을 피웠듯 여러분도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인생의 가장 깊은 평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홀로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노을 아래 홀로 서 있는 거대한 나무처럼 그 자체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자, 이제 고독과 친구가 되어 보시겠습니까?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넬 것입니다. 고독의 방에서 스스로를 다독였던 화가는 이제 시선을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밤하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저 역동적인 소용돌이를 보십시오. 밤하늘의 공기는 멈춰 있지 않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황금빛 별들은 잔잔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꽃처럼 폭발하며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화면 왼쪽에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검은 사이프러스 나무는 마치 땅의 에너지를 하늘로 전달하는 거대한 불길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그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생 레미 요양원의 창살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몸은 갇혀 있고 정신은 수시로 찾아오는 발작으로 피폐해져 있었지만 고흐의 영혼만큼은 저 우주의 심연까지 뻗어나가 길을 쓰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밤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강렬한 생명의 의지, 그 고통스러운 에너지를 우주의 리듬에 맞추어 쏟아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는 또 다른 노년의 시련이라는 거센 바람 말입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자꾸만 저편으로 달아나며 세상은 우리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빠르게 변해갑니다. 마치 요양원 창살 안에 갇힌 고흐처럼 우리도 세월이라는 감옥에 갇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흐의 밤하늘을 보십시오. 어둠은 별을 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게 휘몰아칩니다. 이 찬란한 밤하늘 앞에서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의 고통을 뚫고 초인이 되어라. 니체가 말한 초인, 즉 위버맨시는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초인이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딛고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고흐의 밤하늘에 저토록 아름다운 별들이 춤추고 있는 이유는 그의 내면에 그만큼 거대한 고통과 혼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위한 상고와 같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삶의 짐이 무거울수록 더 높이 비상하라고 독려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노인이라는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이제 다 끝났다는 세상의 편견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고흐가 창살 너머로 우주를 보았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계 너머에 있는 위대한 생명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요동치던 하늘이 잠시 잦아들고 고요한 밤이 집 한 채가 나타납니다. 고흐가 죽기 얼마 전에 그린 밤의 하얀 집입니다. 방금 보았던 소용돌이와는 대조적으로 집은 단단하게 땅에 뿌리 내리고 있고 하늘에는 단 하나의 밝은 별, 금성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적인 풍경 속에도 고흐 특유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창문은 붉게 물들어 있고 벽면은 차가운 푸른 빛을 띠고 있지요. 고흐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토록 치열하게 색채와 빛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런 삶의 태도를 권력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권력이란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인으로 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뜻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될지라도 나는 이 삶을 한 번 더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니체 철학의 정수인 영원 회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기쁨이 영원히 반복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이 삶을 선택하겠다는 대담한 긍정입니다. 고흐가 마지막까지 붓을 휘두르며 밤의 흰 집을 그려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외로운 삶이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별이 뜨고 있나요? 혹시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어라며 스스로 빛을 끄고 계시지는 않나요?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빛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영혼이 빛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젊은 날의 욕망이 거치고 난 뒤 비로소 우리는 고흐가 보았던 저 본질적인 우주의 별빛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 정성껏 끼니를 챙기는 것,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사색에 잠기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발걸음입니다.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승리입니다. 고흐는 별을 보며 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기차를 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별의 찬란함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쇠락을 슬퍼하기보다 그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영혼의 의지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밤을 견뎌온 별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손마디에는 고흐의 붓 터치만큼이나 강렬한 인생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니체가 찬양했던 그 불굴의 의지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깨워보십시오. 밤은 깊어가지만 고흐의 별들은 여전히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도 아직 그려야 할 빛나는 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통을 걸음 삼아 더욱 화려하게 피어날 여러분만의 별이 빛나는 밤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의 우주이며 가장 눈부신 초인입니다. 치열했던 밤의 소용돌이를 지나 이제 우리는 고흐의 생의 가장 끝자락에 놓인 풍경 앞에 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까마귀가 나는 밀밭입니다. 요동치는 황금빛 밀밭 위로 낮게 깔린 검푸른 하늘,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며 날아오르는 검은 까마귀 떼를 보십시오. 화면 중앙의 길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채 중간에 끊겨 있고
거칠고 거친 붓질에서는 화가의 다급한 숨결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 그림을 고흐의 유서와 같은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들이 가득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그림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죽음을 슬퍼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대지의 생명력을 기록하려 했던 한 예술가의 장엄한 고백입니다. 고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서도 밀밭의 황금색과 하늘의 푸른색을 가장 강렬하게 대비시켰습니다. 마치 나의 삶은 이토록 뜨거웠노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삶도 이 밀밭과 닮아 있지 않나요?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걸어오며 때로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폭풍 후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길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나의 남은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는 질문들이 까마귀 떼처럼 마음속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가장 무겁고도 아름다운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영원 회귀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만약 어느 날 밤 악마가 찾아와 너의 삶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겠는가? 아니면 그 순간을 축복하며 기쁘게 받아들이겠는가?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질문입니다. 내가 겪었던 그 지독한 상처, 가슴 찢어지는 이별, 비참했던 실패의 순간들까지 영원히 반복된다니요. 하지만 니체가 이 사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은 포기가 아니라 지극한 긍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고흐가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그리며 느꼈을 고독과 불안조차 그는 아마 영원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저토록 눈부신 황금빛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지난 세월 속에 있었던 눈물 젖은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 여러분의 깊은 눈빛과 단단한 영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 해도 나는 기꺼이 이 길을 다시 걷겠노라고 말입니다. 이제 격정적인 밀밭을 지나 너무나도 맑고 평온한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난 흰 꽃을 마주합니다. 고흐가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린 아몬드 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던 밀밭과 같은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 그림에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축복이 가득합니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아몬드 나무처럼 고흐는 자신의 생이 다해가는 순간에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이토록 맑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니체는 죽음을 앞둔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단계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낙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는 단계를 지나 사자처럼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단계를 거쳐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모든 것을 놀이처럼 즐기고 순수하게 긍정하는 어린아이의 세계입니다. 아몬드 꽃의 저 투명한 푸른색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즉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경지를 보여줍니다. 노년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퇴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니체가 말한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은 날의 야망과 욕심,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둘 내려놓고
이제는 내 곁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나를 감싸는 따스한 햇살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고흐는 비록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그림 속에 남겨진 생명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니체의 육체는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운명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는 저 밀밭의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긴 사랑의 흔적과 지혜의 문장들은 남아있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아몬드 꽃처럼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제때에 죽으라, 승리자로서 죽으라. 여기서 승리자란 남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그 모든 영광과 오욕의 순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합쳐져 나라는 하나의 위대한 예술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캔버스에는 어떤 색깔이 칠해지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흐의 밀밭 위로 날아오르는 까마귀는 저주가 아니라 지상에서의 고통을 뒤로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세계로 날아오르는 날갯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다시 아몬드 꽃이 피어나는 눈부신 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어온 우리가 이제 도착한 곳은 뜨거운 태양 아래 붉게 물든 들판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붉은 포도밭입니다. 이 그림은 고흐의 생애에서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걸작을 남겼음에도 평생 지독한 가난에 허덕였던 고흐가 생전에 유일하게 판매에 성공한 단 한 점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저 강렬한 붉은색과 황금빛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포도가 익어가는 풍경이 아닙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시련과 뜨거운 여름을 통과해온 이들이 비로소 거두어들이는 삶의 결실처럼 보입니다. 허리를 숙여 묵묵히 포도를 수확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성실히 하루하루를 일구어 오신 여러분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 고통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수학의 숭고함을 노래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붉은 들판을 지나 고흐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한 남자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가셰 박사의 초상입니다.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긴 박사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 눈에는 화가와 공유했던 깊은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민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고흐에게 가셰 박사가 그런 존재였듯 오늘 이 영상과 가셰 박사의 저 깊은 눈빛이 여러분의 고단했던 길을 묵묵히 긍정해주는 친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제 이 평온한 초상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몇 가지 사색의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부디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시고 가셰 박사의 시선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답들을 가만히 지켜봐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서 지금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노란 별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일 수도 있고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 힘든 시절을 버텨온 여러분 자신의 대견함일 수도 있습니다. 고흐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을 보았듯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그 작은 빛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수많은 고통 중 지금의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게 만든 붕대 자국은 무엇인가요? 니체는 우리를 죽이지 못한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고흐가 붕대를 감은 자신의 얼굴을 당당히 기록했듯 여러분의 주름과 흉터 역시 치열하게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그 흔적들을 이제는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영원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색깔을 칠하시겠습니까? 니체의 영원 회귀는 우리에게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를 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사색에 잠겨있는 이 평온한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 그렇다라고 화답해 주십시오. 그 지극한 긍정이 여러분을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고흐의 별은 캔버스 위에서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니체의 의지는 그의 문장 속에서 오늘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가장 숭고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빛만 남기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시의 박사처럼 깊고 인자한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여 보십시오. 참으로 고마운 삶이었다. 나는 나의 이 길을 다시 걷겠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평온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눈부신 초인입니다.